안녕하세요. 18살 학교 밖 청소년 전민서입니다. 아마 학교 밖 청소년보다는 자퇴생이 듣기에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찬 초등학교 1학년. 저는 매번 깍두기였지만 운동장에 나가 놀았고 맞벌이 가정이어서 늦게까지 돌봄교실에 남아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나름 교내에서 제일 높은 상장도 받고 반장도 맡아서 했었는데요. 즐거운 기억만 남기고 2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2학년 때는 친한 친구들끼리 무리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적장애가 있는 영인이라는 친구를 놀리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영인이와 정말 다신 없을 단짝으로 지냈는데요. 또래보다 조금 어눌한 말투, 동생 같은 행동, 고집을 부리며 선생님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애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와는 매일 같이 다녔는데 이 때문인지 놀이터에서 영인이와 제가 뽀뽀했고 나중에 결혼할 사이다 라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쟤도 같이 더럽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은 또다시 바뀌니까요. 그렇게 3학년으로 올라갔고 그때 처음 장애인 전용 걸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한데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버틴다는 말조차 무심하게 만드는 일이 터졌습니다. 5학년 2학기 초 하교 후 학교에 남아 다음날 숙제를 미리 하고 있었고 같이 남아 반성문을 쓰던 남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저를 놀렸는데 그날은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반성문을 쓰던 연필을 빼앗고 그만 놀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화났는지 자기 학용품을 마구 던졌고 그중 물통이 눈에 맞았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벽 쪽으로 몰아진 저에게 발길질했고 목을 졸랐습니다. 일시적이지만 호흡을 통제당한 그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같이 반성문을 쓰고 있던 다른 남학생은 웃으며 더 해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제 목을 조르던 손이 풀리고 바로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3일 뒤 담임 선생님이 이 일을 알게 되셨고 모두 모여있는 아침 시간에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했던 일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왔고 가서 세수하고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첫 자해를 했습니다. 학폭위는 당연히 열리지 않았고 저를 목조른 그 남학생은 일주일간의 교실 청소라는 벌이 끝이었습니다. 하교 후 선생님은 그 남학생과 저를 매일 남겨두셨습니다. 하루 약 15분씩 강제로 사과받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던 그 남학생과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3일째 되던 날 저는 용서라는 명목 하에 대면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영인이가 전응하니까 같이 놀지 말라고 하셨고 시간이 지난 후 6학년에 올라갔습니다. 이젠 다른 반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급식실이나 합동체육하는 날에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울고 화장실에 가서 자해를 했지만 그 남학생은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전학을 생각해왔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불가능했고 그저 내일이 오지 않길 바라면서 졸업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그 다음에 1월 기존에 살던 곳과 1시간 차이 나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중학교도 전학을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영향으로 중학교 때 자퇴를 했는데요. 자퇴를 결심하게 된 데는 교감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최대한 자위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선명했고 꿈으로 되새길 때는 공포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번씩 하던 자위는 점점 빈도가 늘어나 학교에서도 자위를 했었는데요. 이에 하루는 교감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 번만 더 자해하면 부모 동의고 뭐고 내 권력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시킬 거야 라고 협박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학교라는 공간은 저와 맞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중학교 2학년 자퇴를 했고 3년째인 지금까지도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나서는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많은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자퇴로 인한 학력은 16살 4월 중졸 검정고시를 응시에 합격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이 없던 저는 같은 해 8월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확보했으니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서울로 올라왔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영상 편집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만들려 노력했더니 주제가 학교폭력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제 첫 영상이니만큼 정확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고, 영상 편집을 위한 달리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잔고는 20원이 남았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주 주말마다 푸드트럭에서 음식과 음료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정말 뿌듯했고, 차곡차곡 잔고를 쌓아나갔습니다. 이후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보단 한 가지라도 직접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명으로 활동하는 비중이 높지만 제가 가장 힘을 쏟아붓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분야입니다. 자살 예방 관련 연설을 하기도 했고, 행복지수 1위라고 알려진 나라 덴마크 대사관에 가서 대사님께 덴마크 청소년의 생활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와서 겪은 부조리한 일들을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인터뷰를 통해 알리고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겪은 차별은 청소년증이라고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신분증이 있는데요. 이걸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제 존재가 좀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으면 청소년 요금의 버스표를 끊어주는데, 청소년증을 제시해도 끊어주지 않아서 성인요금을 내야 했을 때, 어떤 일이나 공모전에 지원 대상이 재학생으로 한정되는 이러한 상황이 어디에도 있지 못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학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짓고 색안경을 쓴 채로 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학교폭력이나 각기 다양한 이유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겪어봤기에 잘 아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덜 아픈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은 골마있을 거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파야 할까요? 다 같이 행복할 순 없을까요? 우리는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서의 굴곡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을 순 없겠지만 우리의 존중받을 권리가 인권처럼 천부적이고 불가침성을 바탕으로 실현되었을 때 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민서였습니다.